기후변화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뭐 보건의료 노조는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뭐라 그럴까요, 선진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보건의료 분야의 노동안전보건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또 제조업에 비해서 그렇게 또 막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병원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병을 치료하러 가는 데가 병원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병을 치료하는 데가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나는 병을 치유받고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의료지식들이 있을 거니까 의료 접근성도 굉장히 높을 것이고 자기 병을 자기가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가요? 네.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병원은 가장 위험한 공간입니다. 온갖 종류의 병원체가 다 다니고 있죠. 병원체를 치료하는 약물들은 그 환자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노출됐을 경우에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체를 치료하는 것에 대해 소독하기 위해 쓰는 약재들 자체도요, 여러분들한테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병원에 쓰는 장비들은 굉장히 흉기들이죠. 날카롭죠. 자르고 베죠. 찔립니다. 그리고 그 끝에 묻어있는 혈액이라는 것 자체나 혹은 체액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상태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데죠. 그리고요, 안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열심히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닦고 바닥 소독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끄럽죠. 그리고 스테이션에서 일하거나 일할 때 병원은 굉장히 빨리 돌아가야 되죠. 예, 밥 먹을 시간 제대로 없잖아요. 그렇게 허겁지겁 다니다 보면 미끄러지고 접질러지고, 그리고 좁은 병실에서 환자 베드를 꺼다다 빼다 해보면 손도 끼고 허리도 삐끗하고, 베드 메이킹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안전적으로도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어요. 감염성 질환 예방, 사실은 이번에 제가 이거 뭐 집필하면서 요청받은 것 자체는 길게 쓰지 않고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좀 써달라 그래서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썼는데, 일단은 뭐냐면 법하고 제도를 알아야 됩니다. 법에 있는 권리는 최소한 찾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39조에서 보면 병원 채용 등의 건강장애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바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 자체는 고용노동부령입니다. 헌법이 있고 법률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고 대통령이 내린 대통령령이 있고, 이게 그 밑에 내려오게 되면 노동부 장관령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규칙인데, 거기에 총직 안전기준, 보건기준, 이게 법이 바뀌어 들어온 건데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3편 내 제8장에 보면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시고 시간이 되면 제가 인터넷에 연결되면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별표에 대해서 시간 남으면 볼게요. 별표를 통해서 비형 간염, 그리고 그 당시에 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질병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은요. 비형 간염 흔하죠. 흔합니다. 그런데 사실 HIV가 그렇게 이거보다 더 흔한 병들도 있는데, HIV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들어요. 근데 법이라는 것 자체는 되게 중요한 형태죠. 높은 수준의 형태인데 법이 다 지켜지진 않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는 별표를 통해서 구체적인 관리 절차까지 놔뒀습니다.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법에도 있어요. 의료법에도 보면 47조에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의 주된 대상, 보호 대상은 여러분들이 아니고 주로 환자들이에요. 어쨌거나 그것들을 일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법정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지고는요,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인 교육하고, 그리고 감염병이 법정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요, 환자,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경비원까지 포함해서 그 기관 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확산 방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전입니다. 진전이에요. 이전에는 최초 제일 중요한 것 자체가 환자, 그 다음에 좀 된다고 하면 의료인,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의료인뿐만 아니고 병원 내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정보를 제공하는 폭이 좀 넓어지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법률이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기본되는 법률, 그리고 병원체 피부 교육에서 여기에 보면 안전한 칙을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난리를 치는 게 지금
지금 현재 노동조합 활동이나 이런 노동자들을 옥죄는 것 자체가 뭐 국가보건법이나 뭐 집시법도 아니고 이 법이잖아요.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여기에 교육밖에 없어야 내용이 사실은요.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유행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컨트롤하고 누가 막습니까? 노동자들하고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핵 예방법이 있습니다. 결핵 예방법은 사실은 제가 여기 중요하게 안 다뤘는데 요즘 뭐 잠복 교육 때문에 좀 문제 뭐 이게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다시 좀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핵 예방법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장이 종사자의 결핵 검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정도가 법상에 여러분들의 감염과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39조 보건조치에 보면 이 보건조치를 안 지키면요. 이걸 안 지켜가지고 보건조치를 먼저 봅시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 보건조치인데 원재료, 가스, 전기, 분진, 휴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형 건강장애 있죠. 여기에 대해서 건강장애에서 필요한 조치, 보건조치라고 하거든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염도 여기 해당하는 거거든요. 병원체형 건강장애 감염과 관련된 건데 이걸 안 해가지고 근로자를 사망케 하면 이게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이게 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주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직접 관리 책임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사실 그렇게 되면 시스템은 안 바뀌죠, 사실은 잘. 그래서 이거 자체들을 아예 경영행 책임자 또는 법인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아예 이 주체 자체를 올려놓은 것 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반에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직접 책임 제공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걸리는 게 있으면 그나마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건데 어쨌거나 그래도 7년 이하나 1억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거는 그 정상으로는. 그리고 다시 저지르면 가중형. 이것도 김용균법 때문에 가중형이 들어왔고요. 사망하지 않더라도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 조치를 안 한 거, 병원체 건강장애를 예방 안 한 거는 다른 산안법에 있는 규정들은 대부분 과태료 조항입니다. 행정처분인데요. 이거는 빨간 줄이 가는 거예요. 이런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강력한 거다. 이런 빨간 줄이 가는 보건 조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꽤 많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골계 질환 이것도 다 예방 조치, 보건 조치 안 하게 되면 근골계 유해현조사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다 빨간 줄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건강장애에 대한 보건 조치가 이렇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성 예방 조치가 일반적 관리 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유해성을 알려야 된다. 그리고 가건물에 의한 방지 조치라고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혈액 매개 감염 노출, 피로 전파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기 매개 감염에 대해서도 이렇게 돼 있고요. 노출 관리까지. 그리고 곤충이나 동물 매개 감염 노출이 되는 것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물론 이거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다 법상에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농조합에서 좀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걸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감염관리실에 계신 분들은 이걸 보는 것들이 아니고 감염병 예방법을 봅니다. 주로 감염병 예방법. 또 뭘 보죠? 병원 평가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셔야 됩니다. 물론 미비하지만 이것이 당연한 권리다라는 것들을 알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이건 법은 아니고요. 참고해라. 권고 수준이지만 어떤 근거로 삼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기술 지침이라 그래서 안전보건 하는 사람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코샤 가이드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게 코샤 코드였어요. 근데 코드는 약간 강제력이 높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가이드로 바꿨어요. 사실은요. 가이드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게 최근에 많이 개정됐어요. 2021년에. 왜 그렇게 했어요? 시대가 이렇게 자꾸 감염병의 시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2021년에 전부 다 업데이트 됐어요. 이것도 참고하실 수 있다. 그래서 주사침 손상 예방 지침 바뀌었고 안타까운 건 내용이 별게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매개 감염병 관리 지침, 병원 혈액원성 병원체, 그다음 사업장의 결핵 방역 보건 관리 지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과 관련 내용도 이거 보시면 최근에 업데이트돼서 비교적 조금 더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관련 감염 표준 예방 지침이라고 해서 이건 질본에서 만들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것 자체는 디테일 있게 감염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일반 관리 그 다음에 시술별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자체는 환자들 중심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참고할 만하고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일단은 노동자들의 안전은 아니지만 환자의 안전 자체가 병원 수익과 관련돼 있죠. 인증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니죠. 너무너무 치가 떨리죠, 여러분들. 치가 떨리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인증이 여러분들하고 우리의 질 높인 것도 사실 저는 있다고 봐요. 전에는 기준조차가 없었잖아요. 예. 기준조차가 없었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어떤 인정 기준이 나오게 되면 비교가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요구할 조치들이 생긴다는 것들은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이거 만들 때 인증평가 최초 할 때쯤이었거든요. 그때는 병원 노동자들에 관한 내용은 거의 한두 줄밖에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꽤 많이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감염관리가 8번에 들어가 있지. 감염관리. 이 감염관리가 이제 사실은 중요한 관점이죠.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인적 자원 관리 안에 직원 안전 관리 활동이라고 해서 점수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 항목에 좀 디테일도 꽤나 있다. 그래서 조사 항목장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직원의 건강 유지 안전 이런 관리 활동 이거 자체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 전에 사실 이것들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되게 미흡했지만 점점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필수로 건강 유지 안전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사실 이 규정들 자체가 산안법에도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체가 병원 서비스업들에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들을 차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유지 관리활동 계획하고 수행하고 안전사고 규정도 있어야 되고 보고체계가 있어야 되고 차후 결과를 병원진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다. 그래서 내용도 보면 건강검진, 신규, 특수부서, 부서 배치, 건강 이런 것들이 다 안전관리 활동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찾아보시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기원 감염 예방 활동 대상은 모든 직원이다. 모든 직원. 그래서 참고할 것들은 결핵 예방법 이런 거 있다고 하겠고 어떤 절차를 할 것이냐. 그리고 안전 건강 예방 접종과 안전 및 보건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 산안법, 금기법, 남녀고용 평등법도 이렇게 봐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 뭐 건강 증진이 있고 예방 접종 쭉 있고 이렇게 해서 쭉 보시게 되면 일정 정도 조금 진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조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 자체는 뭐냐면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관리 체계와 프로그램 기본 원칙을 이야기했었는데 되게 잘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의료기관에서 감염 예방 관리는 돼야 된다. 그리고 시스템이 있어도 조직 체계가 있어야 되고 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을 잘 굴릴 수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했을 때 이 대상 자체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포함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질병의 매개체가 아니고 보호해야 될 대상입니다. 보호 대상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야 될 주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운영 원칙은 똑같다. 그리고 의료기관 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5번 있죠. 모든 직원은 환자 직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라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적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환자 안전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적합한 시설과 환경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염관리실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감염관리실이. 안전한 병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물론 중요한 초점은 환자들이긴 하겠지만 병원 서비스 평가에도 되게 비중이 잘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관리실 기능 자체를 잘 해야 되는 거고 감염관리실이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노동자적 관점에서 볼 수 있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관리실이 되게 중요한 부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로 이제 의료질 저하라든가 경제 손실, 법적인 문제, 의료기관 이미지 관리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죠. 감염관리실 운영이. 그런데 적극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 감염 매개체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단역 같은데 이런 보건관리 감염관리실 운영에 있어서 이런 기준들을 집어넣도록 하는 것도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좀 더 강력하게 이런 관점들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노동자 건강권 차원에서도 접근이 강조돼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염관리에서 사실은 감염관리실 역할이 굉장히 크죠. 감염관리실이 욕설이 요새 점점 커지죠. 감염관리실이 그죠? 예전에는 감염관리실이 정말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그리고 뭐 일이 터져도 밖에 낼 수는 없고 막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거의 병원장급 회의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네, 맞어요. 이게 노동자들의 안전보건도 높아지는 수준이에요. 사실은요. 과거에 우리의 안전보건이라고 하는 부서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이런 게 올라오면서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면서 점점점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병원 내에서도 그렇게 위상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상이 높아진 만큼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잘 살펴보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지금 봐야 된다는 겁니다.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건관리자도 중요합니다. 보건관리자는 이렇게 산안법 체계에 있는 거거든요.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보면 관리 책임자가 있어요. 대부분 경영 책, 그 공장장, 병원장 이렇게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산업보건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수직선상으로 관리감독자, 근로자 이게 지휘 체계가 있는 거고요. 보건관리자는 보좌하고 조언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전까지 산업법상에서는 5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자 모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두록돼 있었는데 김영삼 정권 때 기업활동 규정에 대한 특별조치법이라 그래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이 법은 적용 안 시켜도 된다고 해서 다 대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무조건 대행을 할 수 없고 그 안에 관리자를 선임해야 돼요. 사실 관리자가 안에 있어야 이 문제들 잘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맞게 이렇게 선임돼 있는지, 이 선임한 사람이 누군지, 안전보건 관리자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도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잘 하려고 봅니다. 그리고 감염위험 정보 전달 체계가 필요합니다. 고위험 혹은 위험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인 경우에 필수 체계는 뭐냐면 정확히 평가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외래에서 최초로 접촉한 순간부터 진단되는까지 노출된 모든 사람들한테 안전한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돼야 됩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병동에서도 사실 이게 예를 들면 주사침 감염 이런 거 있을 때도 HPV 캐리어 같은 경우도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뭐 같이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아예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심지어는 왜 이야기했냐고 난리치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러나 안전한 방식으로 전달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감염이 확인됐더라도 각 부서별로 체계되게 전달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전달 체계가 없으면 감염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한테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 의료 정보 노출은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어떤 잘 보호하는 방식을 하고, 어쨌거나 의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해당 의료기관 내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이 전달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럼 이것들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으면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고 사례 검토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감염성 질환 같은 경우는 주로 발생의 시기라든가 촉발한 장비, 도구, 감염원 다시 뭘 했느냐 이것만 조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조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근무 인력, 근무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때 환자가 얼마나 왔는지, 그때 몇 명이 입원 환자를 관리하고 있었는지, 검사나 촬영과 부담이 되진 않았는지, 예방적 조치에서 교육받고 있었는지, 이렇게 작동할 수 있었는지 봐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이 사람이 과실로 몰아갈 수 있는데, 그때 상황들에 대해서 이런 사고 사례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그때 감당했던 업무의 부하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들을 같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조사책에 뭐 하다 그랬냐, 장비를 못 썼냐, 어떤 술겠냐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이거는 중대재해나 이런 다른 사고 조사 때도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감염성 질환도 그렇고 근골계 부담도 그렇고 결국은 높은 노동 강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업무 자체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거예요. 그리고 다 전문직들이 보통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환자의 질병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행동 자체에 고도의 긴장과 집중이 되는 거죠. 심지어 이런 걸 안 하면 내가 더 긴장되죠. 밑에 후임이 이런 걸 안 하면 정말 내가 더 긴장되죠. 그렇잖아요. 이렇다는 상황이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쁜 업무 때문에 비롯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고서 리포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공학적이고 기술적인 대책이 있다, 안전주사침 줘봤자 이것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 적정 인력이 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지금도 부족하죠. 그런데 더 고려해야 될 것 자체는 뭐냐면 이 감염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임산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재해잖아,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이럴 경우에도 인력에 뭐라 그래야 되나, 완충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인력이 완충지대가 없죠. 인력 완충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표가 미리 못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들 자체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인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다. 감염병 예방에 있어서는 다른 기술적 조치보다. 그렇지만 공학적 대책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작업 환경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제조업 노동자들한테는요. 분진, 미스트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하죠. 그 금속 식기를 사용해가지고 막 소음이 너무 시끄러운 식당 같은 데 하고 영선 반응 같은 데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생물학적 인자잖아요. 우리 감염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위험 인자를
시행규칙에서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이거는 이제 진동, 소음, 라디에이션, 방사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생물학적 인자로 이렇게 법상에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생물학적 인자에 대해서는 측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가면 측정 대상은 화학물질, 소음, 진동 이런 것들로 돼 있거든. 그래서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집단 노출에 대한 평가라든가 감염 예방 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잘 작동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압이 제대로 걸려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기 장치 못지않게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게 좀 요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공학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에 있으면 이것만 법에 있는 항목들만 하면 괜찮다, 책임이 없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거든요. 포괄적인 의무를 줘야 됩니다, 사업자한테. 감염 예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환기 시설 점검해야 되죠. 이렇게 생물학적 안전 캐비넷이라 그래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썼던 거죠. 근데 실제로 여기에 유해한 여러 가지 물질을 쓸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빨아올리도록 하는 거고요. 위험 부서별로 후드, 생물학적 안전 캐비넷, 음압병실. 음압병실은 이중 차단이 돼 있어야 되고 전부 다 음압이란 것 자체는 밖으로 안 나가야 되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 구조들이 흐름의 방향들이 잘 설계되도록 요즘은 이제 뭐 잘 하고 있겠죠. 옛날에 하도 요새 난리를 치니까. 봐야 되고 뭐 헤파 필터 같은 게 있고요. 헤파 필터는 이제 그 굉장히 입자들을 잘 높은 수준으로 걸리는 데가 하이 에피커시라고 해서 이게 헤파입니다. 그건 감염 예방 시설이 필요한 거고요. 보호구도 중요하죠, 당연히. 보호구도 중요한데 제가 보여드리는 앞으로 이것들이 모두 충족돼야 보호구는 갖춰져 있는 겁니다. 적절하게 돼 있어야 되냐. 병원체 종류 감염 환경에 따라서 그죠? 이거는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전혀 맞지 않는 보호구를 쓰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요. 사실은 그 보호구가 적정하지 않으면 하나만 하고 일의 업무만 불륜 가중시키잖아요. 사용과 교육이 있어야 돼요. 쓸 줄 모르는데 주면 뭐 합니까? 그렇죠? 네? 충분하게 있어야 됩니다. 네? 충분하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까 넥 프로텍트 이야기했죠? 없는 데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는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도 꽤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런 것들 잘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관리가 돼야 됩니다. 차별이 없는지도 봐야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야 이거는 뭐 어느 정규직 거 이거는 비정규직은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반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반 여건이. 네.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그걸 다 챙기고 하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보호구는 갖춰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보호구가 환자 접촉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건데요. 손 위생은 다 해야 돼요. 공기, 혈액 접촉. 에볼라는 굉장히 중증의 예를 들어놓은 거죠. 장갑은 다 해야 되고요. 수술 마스크는 피로시 이렇게 돼 있는데 피로시라고 하는 별 2개짜리는 감염성 분비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에 수술용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공기 매개용은 마이너스란 것 자체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용 마스크는 효과가 없어서 N95 등급 마스크를 쓰는 거고요. 보안경은 다 필요시고 에볼라는 다 해야 되는 거죠. 일회용 안면 보호구나 이런 것들도 다 필요시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라는 것 중에 별 2개짜리는 그냥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별 3개짜리는 다량의 노출이 있는 경우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치마, 그 다음에 레벨 D 같은 경우는 접촉 매개 주의할 때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문제들을 점검할 때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레벨 D는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95 마스크 좀 궁금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설명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N95 마스크라는 것 자체는 이게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미국 기준으로 N9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95 자체는 95% 이상으로 해서 그 공기 분진 파티클들 자체를 하는 거고요. 오일이나 이런 것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N95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에서 쓰는 것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특급이라고 하는 건데 약사법에 따라서 KF로 나눠요. 그래서 특급하고 KF가 똑같고 99가 똑같고 1급 방진 마스크가 KF94랑 똑같고 2급이 KF80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같이 써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산업용은 이렇게 앞에 책밸브가 달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들어오진 않는데 손쉬기 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이 감염의 가능성이 있을 거 알 수 없을 때는 이런 걸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 이런 것들은 그 걸러지는 등급에 있어서 다 똑같다. 같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비말이 의복에 가는 걸 막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장화는 신발 덮개 대신에 쓰기도 하고요. 바닥에 접거나 심할게로 쓰는 겁니다. 모자는 비말이 머리에 감는 거 하는 거고요. 고글 안면고는 점막으로 흡수가 잘 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점막을 보호하는 겁니다. 예, 점막이 굉장히 흡수가 잘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호흡기 보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PAPR이라고 해서 이거 자체는 뭐냐면 이렇게 달아서 실제로 전지 필터가 있어서 이게 강제 환기시키는 겁니다. 강제 환기시키는 거. 이런 것들 자체들도 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착용이 레벨 A, B, C, D라고 하는 자체는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이라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공단 같은 데인데 여기는 행정력이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청이에요. 행정조직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누는 등급입니다. 레벨 A가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보시면 높아 보이죠? 예? 높아 보입니다. 레벨 B가 이것도 마찬가지 가장 높은 게 피부 보호 빼고 호흡기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높은 레벨 A는 피부 호흡기를 다 하는 거고요. 레벨 B는 호흡기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가장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여기는 주로 레벨 C는 화학 보호하고 공기정화 보호통이 있어야 되는 거, 화학 장학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위험 병원체 오염 의심시고요. 요거의 사이 요 다음 단계가 레벨 D입니다. 전신 보호하고 N95 동급의 호흡기 보호고 장갑, 광경, 신발 덮개.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레벨 D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착용 순서가 다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그림으로도 있긴 하지만 착용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벗을 때 입을 때 벗을 때 노출되는 수준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수술방에서도 굉장히 그런 것들 컨택 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환경에서 계속 다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초로 오염 노출이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는 손을 제일 먼저 닦고요. 그다음에 속장갑하고 그다음에 전신보호기 바지를 먼저 입고요. 신발 커버를 하고요. 그다음에 호흡기 보호하고 고글하고 전신보호하고 그다음에 겉장갑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네? 탈의할 때는요. 손을 잘 닦아야 되죠. 그리고 먼지를 다 눈에 보이는 걸 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신발끈 풀고 장갑 겉장갑 먼저 벗고 보호복 신발 벗고 고글 그다음에 호흡기 보고 장갑 위생. 이건 몰라요. 해봐야 됩니다. 이거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인보고 4종 자체는 레벨 D가 안 되는 경우 이 정도 수준으로 준해서 갖추는 것들이 그냥 4종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자 보고 준비하고 손 위생 먼저 하고요. 요거는 가운 이렇게 입어요. 이중 가운인 경우 장갑이 2개일 때는 속장갑 먼저 끼라고 돼 있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입고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위에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 알죠? 이거 눌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어서 후흡 해가지고 호흡이 들락날락 안 하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안면복을 구비해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겉장갑을 해가지고 소매를 올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순서는 그림을 보니까 좀 낫죠. 탈의할 때는 장갑을 겉장갑 먼저 벗습니다. 그리고 손에 한쪽에 잡고요. 벗겨지고 난 다음에 남은 장갑의 안쪽면을 잡고 말아서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겉의 면들 안쪽으로 들어가도 말아서 버리도록 되어 있고요. 손 소독하고요. 그 다음에 겉가운 부는데 이거 자체 벗을 때 몸에 안 닿도록 이렇게 멀리 벌려서 벗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속장갑 소독하고요. 앞면 보고 만지지 않고 앞면을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주로 앞면은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벗어주라는 거고요. 다시 장갑 소독하고요. 마스크 벗고 마스크 벗을 때 이렇게 당기든지 이 뒤에서 당기든지 이것도 앞쪽을 노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장갑 제거하고 손 소독하는 과정 이렇게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사치 상해에 대한 기술적 재능. 주사침 상해 뭐 되게 흔해요 사실은요. 이것도 사실 노동 강도랑도 관련이 있는데 그 마음이 급하면 잘 찔리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안전한 사용 지침이 있습니다. 보면 이것도 질본에서 나온 건데요. 필요한 경우만 쓴다. 공학적으로 설계된 안전주사침 여기를 사용한다고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 다음에 사용 후에 바로 폐기통에 버린다. 리캡 안 한다. 바늘 끝이 사용자의 몸쪽으로 하지 않도록 한다. 뚜껑을 씌울 때는 한 손만 사용한다. 이렇게 꼽는 거죠. 그 다음에 일회용 주사기 받는 손으로 제거하지 않는다. 구부리거나 다른 조작하지 않는다. 환자한테 협조를 좀 구해라. 그 다음에 손이나 발로 이렇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압축시킨다고 바르는 거 안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주사침 안전 폐기할 때는 주사침 분리를 반드시 부착해서 사용해야 된다. 손으로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 근데 꽉 눌러서 쓰다 보면 오히려 사고가 납니다. 3분의 1까지만 채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침습적 처치할 때는 가까운 데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르고 그런 거 할 때는 멀리 두면 또 들고 와야 되잖아요. 바로 사용해 바로 던질 수 있는 가까운 데 두라는 거고요. 그리고 뚜껑 완전히 닫고 그리고 감염성 폐기물 전용 용기를 알리는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안전주사침 혹시 병원 쓰시는 분 계세요? 있어요. 네, 다들 그럼 아시겠네요.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 바늘이 들어가거나 뚜껑을 씌울 때 리캐핑하는 방식이 아닌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잘 공부하신 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닦고 난 다음에 찌르면 쭉 넣고 난 다음에 끝에를 톡 누르면 바늘이 뒤로 깔려옵니다. 예, 바늘이 뒤로 떨어집니다. 예. 쭉 밀어놓고 난 다음에 끝에 버튼을 차크락 누르면 바늘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찔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기도 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손끝 바늘 끝으로 바늘 끝에서 손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거는 한국에서 한 건데 이게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이렇게 덮는 거. 이거랑 비슷한 구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전주사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못 보신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있다. 뭘 요구하려고 해도 따라 요구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학적 대책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이 제일 손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잘 예방접종 방법이 있으면. 그래서 몇 가지 버전인데 거의 비슷하고요. 일본에서 2018년에 냈던 것 자체는 보건의료에 대해서 B형 간염, 수두는 의료직 시작할 때 면역의 증거가 없으면 검사하고 난 다음에 접종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인플루엔자 파상풍 디프테 TDAP죠. 그 다음에 MMR 이거는 항체 검사 없이 바로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면역의 증거가 없다는 말은 해당 질환을 진단받거나 항체 검사에서 양성이거나 백신 접종률 이거 중에 한 가지 이상 있어야만 면역의 증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의료인에 대해서 비형 간염은 이렇게 3회 접종해라. 그 다음에 수두는 70년 이후 생존하는 사람. 면역력이 다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70년 이후 생존하는 사람들은 2회 접종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 항체 검사 하지 말고 면역의 증거가 뭐 상관없이 무조건 다 해라. 이게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파상풍 DTP죠. 그 다음에 MMR. 요거는 1967년 이후의 홍역이고, 그 다음에 유행성 이하선염이나 풍진, MR 중에 M 빼고 MR은 모든 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접종은 1회, 2회 산주 간격으로 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감염학계에서는 인플루엔자,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열, A형, B형까지 포함해서 요거 좀 A형, B형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는데 A형 간염까지 요거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대한감염학회에서는 아시겠죠? 요거 A형 간염 요거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또 2019년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혈액 외계에 대해서는 B형 간염 있고, 공기에 대해서 수두, TDAP, MMR, 인플루엔자, 수막구균 요거는 의료기관 내 실험실 할 때만 하는 겁니다. 기타 A형 간염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대상도 노출될 위험이 있는 모든 종소자. 이거는 이제 혈액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했죠. 이런 경우가 없는 경우. 근데 대부분 사실은 전혀 없다고 보면 좀 어려워요. 어쨌거나 이렇게 놓고 직종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직종대로 해서 이렇게 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A형 간염 다 줘라. 2회 주고 B형 간염은 3번 줘야 된다. 언제 주냐? 항체 검사 음성인 경우 줘라. A형은. 그리고 40세 미만은 그냥 다 줘라는 겁니다. 40세 미만은. 이상하게도 젊은 나이에 A형 간염의 면역이 더 떨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다들 그렇게 돼 있어서 면역이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B형 간염은 면역 증거가 없는 경우에 주고, 면역 증거 없다는 말은 뭐냐면 걸렸거나 예방접종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검사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난 다음에 맞았다 그러면 주지 말라는 거고요. 수두는 2번 70년 이후라고 돼 있고요. 이거는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그래서 항체 검사를 하라는 거고, B형 간염은 주사 맞았느냐 안 맞았냐 물어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TDAP는 근무 시작 시에 한 번 주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MMR 같은 경우에는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면역의 증거가 있다 그러면 할 필요 없다고 돼 있고요. 인플루엔자는 매번, 스마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럴 때만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A형 간염까지 맞춰줄 수 있는 정도 되는 병원이면 내놔라 그러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사후 관리인데요. 예방접종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잘 돼 있느냐라고 보는 거 따라가는 방법 자체는 이거는 법에 나와 있어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별표. 그래서 비형 간염에 노출되는 이게 워낙에 흔히 노출됐고 그다음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두 개는 추적 검사를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노출된 혈액에 대해서 근로자 상태와 예방접종 상태 이런 거에 나눠가지고 어떻게 추적 검사하는 게 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법을 따라야 되는데 물론 잘된 관련 관리실에서는 이런 걸 다 알고 있고요. 잘 합니다. 어쨌든 법에 나와 있는 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이라는 규칙에 나와 있는 게 안티젠이라 그래서 항원 양성인 경우, 음성인 경우, 잘 모르는 경우 나눠져 있습니다. 항원 양성인 경우에는 예방접종 안 했어. 그러면 이뮤노글로빈이라 그래서 이뮤노글로빈 아시죠? 그것도 주고 비형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했다. 항체가 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항체가 없다. 그러면 이뮤노글로빈 2번 주고 HIVG 1번 주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2번 그냥 주든가 면역글로빈을 2번 주든가 아니면 1번 주고 백신 하라는 거고요. 잘 모를 때는 검사해가지고 진행하라는 겁니다. 항원이 없다 그러면 그냥 예방접종만 해라. 이뮤노글로빈 주지 마라. 항체 있으면 할 필요 없죠. 다 이거는 예방접종 했으면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항원이 없으니까요. 할 필요 없고요. 잘 모르는 경우는 예방접종하고 항체가 있으면 할 필요 없죠. 예방접종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고위험인 경우는 요거랑 똑같이 가라는 거고요. 그리고 검사를 해가지고 잘 모르는 경우 예방접종도 모르고 검사할 줄도 모르면 이렇게 진행해라. 이게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AID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노출의 정도가 침습적이냐 비침습적이냐라는 거예요. 침습적인 건 뭐냐?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걸 침습이라 그러거든요. 비침습은 피부나 점막에만 튄 거예요. 그것도 많이 노출됐냐 적게 노출됐냐. 그러니까 심한 노출은 뭐냐면 이거 자체가 보시게 되면 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눈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벼운 노출은 바늘 끝에 피가 안 보이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겉으로만 발려져 있는 거 이렇게 됩니다. 살짝 긁힌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점막 같은 경우는 피가 막 뒤집어 썼느냐 아니면 튀었는 정도 이렇게 따라서 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 자체는 사실 전문적인 부분이 사실 있어서요. 요거까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법에 이렇게 다 나와 있다. 이거는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죄송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별표로 나와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 와가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이런 조치 계획들 자체를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짜보라는 겁니다. 짜보고 이런 것들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좀 예약된 거 상황별 프로토콜 감염관리실에는 다 갖춰진 데가 있을 텐데 없다 그러면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게 이게 개념적으로 서 있지만 구체적 상황에 맞게 안 설계가 안 돼 있으면 실제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호할 때 환자, 의료인, 보호자, 보건의료 노동자 모두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신원 불명, 의식불명, 개방성 창상이 왔다. 환자가 왔다. 그럼 이렇게 1단계로는 최초 추진할 때는 감염증한테 포괄적 사전 예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방사선 촬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혈액 검사해야 될 때.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미확인 위험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된다. 이송자한테. 이 사람 뭔지 모른다. 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사대전에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감염성 질환에 대한 선별 검사 배터리를 해라. 정해놓으란 말입니다. 배터리 좀 하라. 그 다음에 확인 전까지 어쨌든 계속 포괄적 사전 예방 조치는 계속 갖고 와야 된다는 거고요. 창상 치료할 때는 호흡기 및 혈액감염 예방 장비를 착용해 시술해야 된다. 옛날에 이런 거 잘 없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점 의식이 높아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치료에 사용되는 위험 위약의 표지를 하고 보내야 되는 거고 감염성 기관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험 질환에 대한 고지하고 예방 조치, 폐기물 구분해야 되는 것. 병동 이송할 때도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하고 이송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고지를 꼭 하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염 위험 이상에 노출된 경우에는 최초 단계는 세척, 소독, 면역을 투여 등 아까 나와 있는 법적 조치 하시고요. 국무부서에 신고, 감염관리부서에 신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검사를 하고 아까 나왔던 대로 질치하면 된다. 그리고 감염 위험 노출에 대한 원인 조사. 아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뭐 하다가 어떻게 다쳤냐뿐만 아니고 그때 환자는 얼마나 많았고 그때 근무표는 어떻게 됐고 이런 것까지도 조사를 해가지고 근무 조건이 영향을 미칠 것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다 끝났고요. 마지막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올라 그러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 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회를 관리할 안전한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업이 도덕성이 있어야죠. 기업의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과학기술이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위험 물질 개체하려면 대체해야 되는 거고 아까처럼 뭐 위험한 것들 안전한 장비를 개발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들이 올라와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책무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나 혹은 뭐 사실은 이렇게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고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 전문가들이 뭐 했습니까? 관계없다고 막 그랬죠. 돈 받고. 어쨌든 전문가들 이런 역할들 위험을 경고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역할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언론과 시민사회 감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자체가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여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힘관계, 영어로 파워로 얘기하는데 이걸 힘으로 해석하면 좀 애매하고 권력으로 해석하면 또 우리 한국 사람 되게 싫어하고 그런데요. 영어로 보통 파워라고 그럽니다. 권력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힘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자체가 뭐 노동자들이 조직화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다 갖춰져야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요. 너무 줄기차게 달려왔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뭐 자세한 내용들 자체를 다 기억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얘기가 됐겠구나라는 생각나는 몇 가지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